사회에서도 유교 민주주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유교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무엘 헌팅턴은 유교 민주주의를 형은 모순의 개념으로 신랄하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교는 민주주의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도 유교가 민본주의, 말하자면 for the people인 것은 분명하지만 by the people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y the people이 없어도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유교가 지향하는 공동체를 도덕 공동체로 해석할 건지 아니면 정치 공동체로 해석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유교 민주주의 논의에서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교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홍콩 시립대 김성문 교수님이 우리의 의문을 해결해 줄 좋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성문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2000년 연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약 5년 전부터 홍콩 시립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배경이 있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그러니까 동구권이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정착자들 사이에서는 자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이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에 세계 정치 질서, 국제 질서는 도대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인데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 이한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물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의 충돌론이라는 얘기가 이제 1992년에 그 Foreign Affairs라는 잡지에 이제 글이 실리면서 대단한 반향이 있었고 96년에 책으로도 나왔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 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세계는 결국 문명을 중심으로 이 재편이 될 거고 그 국제 질서니 그 전까지는 파워 그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재편됐던 세계 질서가 문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실제로 이슬람하고 당시 벌써 그때 뭐 걸프 워드 첫 번째 전쟁도 있었고 91년에 그래서 이슬람 그다음에 서구 그다음에 뭐 유교 뭐 이런 식으로 재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서구권의 나라에서는 서구권에서 발전시켜온 정치 지도나 제도, 문화 이런 것이 정착되거나 발전되기 어렵다는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교 민주주의도 그런 맥락 안에서 아주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서 동아시아권에서 이제 제3의 물결 이후 민주주의의 제3의 물결 이후 여러 나라들이 민주화되고 있지만 대만이나 한국이나 또 궁극적으로 중국이 서구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하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서유 문명의 고유한 제도이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뭐 그런 논의를 핍니다. 하지만 이제 보편론을 그 특수론을 펴지만 사실 또 그 이면에는 결국 민주주의는 서구적인 것밖에 없다라는 어떤 보편적인 논리가 또 있는 거죠. 그보다 조금 앞서서 89년에 이제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잡지에 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그 당시 조지 메이슨의 대학에 있었던 정착자가 역사의 종말, 종원 뭐 이런 또 글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역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립되는 두 세력이 변집법적으로 이렇게 지향하면서 갈등 지향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금세 20세기의 역사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중심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와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그 사회주의적인 이 사회주의 두 세력이 기량하면서 왔던 것이 이제 한 세력이 몰락함으로써 더 이상 역사는 이렇게 변증할 수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끝에 왔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그 역사의 그 종언은 종말의 지점에서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인 것이고 그에 대항할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대안적 이데올로기는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보편론을 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헌팅턴하고 후쿠야마는 전혀 다른, 헌팅턴은 사실 특수주의를 옹호한 얘기고 서구 특수주의. 하지만 그 속에는 보편적인 게 깔려 있는 얘기고, 후쿠야마는 서구 보편주의를 얘기하는 것, 하지만 결국은 모든 두 사람 다 결국은 서구 민주주의라는 거는, 민주주의는 서구적인 것이고, 만약에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를 하려면 정말로 그 사회가 서구화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많은 비서구권 학자들이 이제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자, 자유민주주의를 보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왜 보편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왜 매력적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정체성, 다양한 이념들, 다양한 그 이익들을 보호해주고 그거를 증진해주고 최대한으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자유주의인데, 한마디로 다원주의를 가장 잘, 사회의 다양성을 가장 잘 포용할 수 있는 게 자유주의인데, 왜 글로벌리 가면, 국제정치학으로 가버리면 자유주의가 단원적으로 전 세계 그대로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려면 다 서구적인 민주주의만 해야 되느냐? 왜 다원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유주의가 왜 국제정치 안에서는 단원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헤게모니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뭐 메소티스 데모크라시, 뭐 라틴 아메리칸 데모크라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라믹 데모크라시, 뭐 아라빅 데모크라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하는 보편적인 얘기 안에서 유교 민주주의라는 게 동아시아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교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선도했는데 한 20년 전에 어떤 갑자기 미국에서 공부한 이상한 젊은 친구들이 그 당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그런 흐름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항해서. 그래서 유교민주주의는 어떤 그런 단원적인, 그리고 헤게모니적인, 단원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이론, 자유민주주의만이,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만이 자유민주주의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항해서 왜,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식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험할 수 없느냐라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문제의식 안에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 유교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에서 유교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시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유교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그렇지만 공동체를 중요시한다 해서 개인의 권리나 개인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성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형성된다. 인디비주얼리티하고 커뮤널리티는 같이 형성되는 거고, 그 같이 형성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기제가 유교권에서는, 유교 문화에서는 예다, 예. 예라는 거를 참여함으로써 개인성을 획득하면 동시에 그 사회성 자체도 같이 간다. 그 사회성과 개인성을 같이 절묘하게 결합시켜주는 기제가 예고, 그 다음에 유교권에서는 사람들이 그래서 개인의 권리나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 개인의 그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우리 군군신신 뭐 이런 거 부부자자 하는 것처럼 그 논어에서 그 개인이 누구냐, 개인의 정체성, 이거보다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내가 선생님이냐, 내가 아버지냐, 아들이냐, 어떤 그것으로 그 사람의 그 정체성, 사회적인 정체성이 곧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체성이고, 뭐 이게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인 그 조화도 같이, 공동체 이익도 같이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러면 도덕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도덕성은 결국은 내가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그냥 그 맹목적으로 그 주어진 규범에 따라 정해진 그 예에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반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아버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이 맥락 안에서 내가 좋은 교수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고, 이런 걸 반성하면서, 리플렉티브리 계속 반성하면서 스스로를 그 상황에 어저스트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도덕성, 도덕적인 어떤 주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유교하면은 공동체, 뭐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게 우리의 직관하고도 굉장히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 10년 사이에 나오기 시작한 얘기인데, 지금 그 청와대에 있는 데니엘 벨이라는 교수, 그 다음에 홍콩 대학에 있는 조셉 첸, 그 다음에 그 난양 테크놀로지컬 유니버시티에 있는 뭐 리천양, 그 다음에 지금 후단대, 복단대학에 있는 뭐 바이동동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첫 번째 주장을 하는 그 공동체주의 시작해서 유교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덕성이나 어떤 조화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유교민주주의의 제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유교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 얘기를 좀 하면은 결국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다원주의는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양하다는 거죠. 종교적이든 뭐 문화적이든 또 집단적으로 더 중요하게는 정치적으로 더 의미가 있게는 집단적으로 다양하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캐톨릭으로서 아마 뭐 크리스찬 뭐 캐톨릭 기독교인으로서 아니면 불교인으로서 아니면은 요즘에 우리로 치면 뭐 좌파로서 아니면 우파로서 정치 뭐 어떤 아니면 뭐 새누리당의 당원으로서 아니면은 뭐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가치, 그 가치가 자기의 가치가 되는. 그리고 다원주의는 그렇게 다양한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인종적이거나 그런 어떤 다양한성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입장이죠. 왜 그럼 다양성을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줘야 되는지는 또 철학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왜 다원주의가 좋은 것인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원주의가 좋은 것인지는 철학적으로 반성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사회가 다원주의라는 사실 자체는 거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사실 안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성격에 맞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제 책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유교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이제 세 가지 제가 이제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책에서 이제 챕터 4장에서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유교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공동체의 일체성.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다른 공동체에 속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헌법은 하나고 그렇죠? 헌법이 다 두 개, 세 개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반영해주고 보여주는 거는 헌법인 거죠. 그죠? 그 헌법이 우리 정치 공동체의 성격과 그 지향과 우리의 가치를 반영해주는 거라면 결국 헌법은 하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 공동체 하나에 속해 있는 거죠. 대한민국,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 우리가 다 하나의 정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 하나인 그 정치 공동체의 성격을 도덕 공동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 공동체로 볼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저는 정치 공동체로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유교를 얘기하면서 정치 공동체로 봐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이제 좀 이따 이제 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덕 덕성, moral virtue하고 시민 덕성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하고 하는 유교적인 덕성이라는 건 순수히 시민적인 의미에서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 유교적인 이런 것이 헌법적인 것에 헌정적인 것이 꼭 그 성문화되는 어떤 그 다큐멘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헌법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실천에 반영이 돼야 된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종교가 다 다양하고 지금 유교적인 게 전혀 없지만 서베이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고 서베이를 하면 여전히 80% 이상이 효제 이런 얘기 여전히 합니다. 80% 이상이 요즘에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어떻게 유교 이런 얘기를 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그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그 뿌리는 유교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당신이 종교가 유교냐 아니면 당신이 생각하는 유교냐라는 걸 물어보기 시작하면 2%도 안 됩니다. 0.1%, 2%밖에 유교를 자기가 종교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가치 지향에 대해서 통계를 하거나 질문을 하면은 80% 거의 90% 이상이 가족의 가치나 효의 가치나 재의 가치나 경로의 가치나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불만도 많죠.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것이 보편적으로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미국에 던지거나 영국에 던졌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전혀 다른. 어른이 앉아 있는데 젊은 학생이 버스나 전철에 앉아 있는데 어른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서 싸움이 났다는 그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이 그걸 요구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도 없는 거고 학생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 규범도 없는 거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나질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로 계속 갈등이 있죠. 왜냐면 우리도 이게 사회적인 어떤 가치에 계속 혼돈이 있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죠. 왜냐면 그런 가치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법을 보시면은 굉장히 옛날 대명률 같은 게 막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통죄 여전히 있죠. 이게 뭐 유교적인 거냐라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폐륜 범죄, 아들이나 친척이 아들이나 뭐 조카가 삼촌이나 큰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살해했거나 상해를 했을 때 가중처벌을 받죠. 한국은. 왜 가중처벌을 받느냐? 왜냐하면 헌법재판 그러면 그런 조항을 가지고 형법의 그런 조항을 가지고 소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피의자들이 왜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냐? 왜냐면 미국이나 이런 건 가중처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효제는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고 한국에서가 아니라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고이나 원고나가 아무도 그 판례 그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판례를 미국에 있는 그 스프림 코트의 저스티스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어떻게 효제가 인류의 가장 큰 가치고 뭐 이런 논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한국 사회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난 유교인도 아니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나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제가 이제 다음 이제 후반부에 법 조항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전히 비교를 해볼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사람하고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여전히 그런 디스코스 담론 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종중이나 유도회에서 얘기하는 그 덕성 각 종중도 각 유교 공동체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효가 다 다르겠죠. 옛날 우리나라 그 가래집남 같은 거 만들고 김장생 선생이 가래집남 만들고 할 때 뭐예요? 주자가래를 우리가 도입을 했지만 각 사회 공동체마다 자기 지역마다 그다음에 자기 철학 학파에 따라 가래를 실천하는 방법이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유교에서 말한 인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 효를 실천하거나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따라 어떤 집안에 따라 어떤 유교적인 독트린을 우리가 수용하냐에 따라 효가 뭔지 효자가 무엇인지 효자가 실천적으로 어떤 게 정말 효자인 건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정말 효자인 건지 아들을 낳아야지 여전히 효자인 건지 뭐 의미가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효는 그런 효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유도회나 그 유교를 철학적인 독트린이나 종교적인 독트린이나 문화적인 독트린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효가 무엇이라는 것에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고 사회적인 동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인 동의가 있고 그 사회적인 동의 안에서 우리 여러 가지 가치나 정치적인 그 권리나 이런 거를 자유나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효라는 그거를 예로 들자면 유도회에서 얘기하는 효와 성균관에서 얘기하는 효와 우리 일반 한국 시민이 얘기하는 효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효의 안에서 그거를 우리가 사회적인 가치로서 여전히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심지어는 일반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천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서양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주의 사회는 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 아니면 법 안에 어떠한 의미에서의 그런 기독교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그 철학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 스며들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적인 것이 포괄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사회적인 규범과 가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구성을 하면서 그거를 헌법적이거나 정치적인 가치로 우리가 다시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반드시 그런 의미 서양적인 의미에서 정치는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효제 이런 것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국가가 효도법 국회의원이 제출해도 그거는 이상한 얘기고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그 효나 제나 무슨 경로 이런 것이 어떤 특정한 정파나 특정한 그 종교 유교
타가 얘기하는 그런 효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용할 수 있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수많은 토론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로서의 정치적 가치로서의 유교적 가치를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효, 제, 뭐 경로, 가족 화합, 뭐 이런 등등의 가치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자유나 권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제 자유도 우리가 가령 어떤 권리도 헌법의 권리, 헌법의 어떤 개념, 그 헌법적인 우리의 가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양성평등 이런 게 있죠. 양성평등. 남녀가 평등하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 31~6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제냐, 그 동본 불온제나 이런 거 97년, 2005년 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법 불일치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불일치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 화합이나 효제 이런 가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호주제 자체가 그런 거를 그런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 가치를 그 대표적으로 그게 호주제가 없어지면은 우리나라의 효제 충신에 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남녀 불평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건 없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없앰으로써 동시에 유교적인 가치를 다 없앤다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합니다. 한국의 헌법 재판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 가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그 보호해주는 헌법적 원리인 남녀 평등을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를 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남녀 평등을 서구적 가치로 보냐? 왜냐하면은 남녀 평등을 유교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보면은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나중에 18세기 그 정조 때 오면은 정조 때 아주 순조 연간에 오면 여성 철학자들, 조선시대 때 여성 철학자들 나와가지고 임윤지당이나 강정일당 같은 분들은 그런 주장을 펴거든요. 실제로 여성학 철학자들이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평등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자체가 서양에서도 19세기 이후에나 나온 얘기인데, 월스턴크래프트나 아니면 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데, 그전에는 서양에서도 남녀가 평등하다는 얘기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얘기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그거를 서양의 거로 볼 필요만 없고, 유교적인 이론 안에서, 유교적인 철학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교민주주의 이론의 제가 말하는 유교민주주의 결국은 그런 유교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다시 여러 가지 그 정치 이론에서 얘기하는, 정치 실천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치나 그 개념들을 다시 구성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아니면 유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론을 통칭해서 유교 민주주의 이론이라고 구성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전통적으로 가 중심의 인륜 체계이지, 그렇기 때문에 논자가 지금 발표하신 분이 효제, 경로, 조상숭배, 과족, 화합이 모두 다 이 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의 전통이 유교에 오늘날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유교 아까 그 발표자님께서 이 개인의 그 개인성, 뭐냐면 침범할 수 없는 개인성, 이 개인의 권리, 이러한 것은 유교사에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권을 저울질하는 것이 권리인데, 그러한 것을 소인하는 것이고, 뭐냐면 유교가 지향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물론 전통적인 의미의 뭐 성균관이나 그런 그 유교는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제도 문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권력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다 제쳐두고,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문제, 거기서 생기는 문제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 이렇게 했을 때,
자유주의, 평등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권력의 근원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과정에 그런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렸습니다. 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제가 사실 이 책에서도 그렇고 오늘 발표에서도 권력의 근원, 권력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 사회가 민주사회라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한국은 이미 민주화된 사회고, 이미 민주화됐는데, 많은 학자, 특히 정치학하는 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잘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계속 민주주의가 가고 권위주의로 회귀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그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미국에서 하는 식으로 가령. 거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자,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민주주의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공고화를 시키는 방법이 서양식으로 하는 거, 서양의 미국식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민주주의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유교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효제나 예의, 염치, 경로사상, 가족학 이런 식이고 대개들 이제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이런 분야를 다루는 논문들 통계학적으로 이 상관계수를 다룰 때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 교수님 아까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mores and habits 이런 그런 습관이나 무슨 어떤 마음 간습 같은 거 이런 것이 유교적 가치라고 했을 때 그렇게만 모아줬는데 그게 그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인재 선생님 질문을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유교에서 생각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유교는 서구 자유민주적인 어떤 기본적인 이론과 여러 개념적으로 완전 다른 건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좀 가져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유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짬뽕해서 뭐 이런 거 말고 유교가 정말로 대안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으로서 아니면 어떤 대안적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권력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유교의 근본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모험적인 영어로 치면 앰비셔스한 프로젝트가 될 텐데 사실 그런 시도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합니다. 사실 유교를 공부하는 특히 중국 학자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세계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국제정치 이론도 구성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저는 제가 유학 가서 느낀 건데 유교가 저는 한 번도 유교를 중국학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석사이고 뭐 연대 정외과에서 저 학부를 했지만 한 번도 유교를 보편적인 학문으로 생각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죠. 항상 유교는 보편적인 학문이었는데 나가보니까 유교는 중국의 국학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국이니까 그 입장에서 이론을 막 만들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전히 중화 질서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뭐 옌셰통이나 좀 칭화에서 그런 거 아니면은 하여튼 유교권 변방에 있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작업이 굉장히 큰 상상력과 공부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 수준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김 교수님이 문화적 배경인 이 한국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이제 간간히 예를 든 거나 또 깔려 있는 그 밑바탕의 이 논리를 보면은 상당히 한국적인 컨텍스트에서 설명 가능한 형태의 민주주의 이론 또는 민주주의의 개념화 이런 쪽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보편주의를 다원적 보편주의로 전제를 할 때 저는 우리 김 교수님이 하신 이런 학문적인 이 논리 전개가 한국적 특수성의 이론적 보편화라고 봐도 되는지요? 저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자중거적 이론화 또는 저는 이걸 뭐 학문의 한국화라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이론화의 맥락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맥락적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이론이 동아시아권에 있는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대만이나의
소위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의 민주주의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맥락 확산적 보편성의 디그리는 결국 김 교수님이 이 이론화에서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맥락적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확산 가능성, 우리가 다시 말해서 적용 가능성, 또 보편화의 디그리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내 자식, 내가 일반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물론 법이라는 거 이론으로 들어가면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만들어야 되고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니 뭐 표현의 자유니 무슨 자유니를 헌법에는 그럴듯하겠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무런 삶에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미국 같으면 어떤 헌법에 중요한 판결이 되면 그것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헌법재판 대법원에서 판결이 정치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우리나라는 완전 괴리되어 있는 거죠. 그 괴리를 없애려면은 결국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과 그 배경들을 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계속 번역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그 번역의 독사가 그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리소스가 다시 롤즈 이런 걸로 가면 안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유교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런 보편성이 있느냐?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가 유교를 경험하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다른 양상은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일본이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과 대만이 하는 것과 한국이 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다만 여기서 보편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끊임없이 제가 제 책이 3장으로 구성했는데 3장의 세 번째 장은 다 한국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해서 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한국 얘기인데 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의 얘기들은 대부분이 어쨌든 노노나 맹자나 갖고 구성을 합니다. 이거 갖고 한국 케이스가 스피시즈죠. 어떤 유교적 무슨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누스가 있다면 어떤 종이 있다면 한국은 그러니까 그런 목이 있다면 뭐 종이 되거나 뭐 유가 있다면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의 베리에이션은 다양하겠죠. 각 사회의 구성 그 경험에 따라. 그렇지만 그거를 구성하는 레퍼런스 자체가 칸트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유교 경전과 유교적인 거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적 이성을 설명하는 것도 한국에서 공적 이성 설명하는 챕터에 가서는 전 정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정을 그럼 유교적이라고 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보여주는 걸 이제 맹자적인 레퍼런스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령 왜냐하면 기존의 지금 정치론에서의 공적 이성이라는 것은 칸트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그 감정하고도 떠나 있어야 되고 어떤 가치하고도 떠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감정도 들어가야 되고 왜냐면 맹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익스텐드 시키는 거죠. 맹자도 추라는 용어 써서 하지만 제선왕, 양해왕한테 특히 제선왕한테 백성을 하는 어떤 그런 정치가가 정치를 잘하는 방법을 내가 소가 끌려가는 거 보고 연민을 느끼는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공적 이성을 만들고 그것이 사실은 한국에서 돌아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유교적인 레퍼런스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설명들을.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회마다 그것이 작동하느냐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와 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일에 우리가 기존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유가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또 서양하고 경쟁하니까 뒤떨어지더라.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제 아까 후쿠야마든 아니면 헌팅턴이든 아니면 뭐 페르구슨이든 아니면 폴 캐니든인지 간에 이게 명시적으로 그런했든지 말든지 간에 이 사람들 서양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서양 리버럴 전통이 가져온 뭐 경쟁에서의 우월 이제 뭐 하여간 경쟁, 재산권, 과학 이런 것이 가져다 준 국가의 부강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만일에 꿈꾸고 계시는 이게 유가적 요소가 우리 정치에 반영된 이 부분에서 부와 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또 패배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 동아시아 유교가 부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거나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이 그것과 더불어 항상 뒤쳐져 있던 건 아니었다. 이건 어떤 역사적 우연인 거지. 그렇죠? 어떤 뭐 제국적 흥망성쇠가 있는 것은 어떤 우연이었던 거지. 그게 본질적인 유교나 이런 거에 그 중국 사회 문화와 그 본질적인 그것 때문에 가난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 첫 번째는 지금 선생님의 주제는 유교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90년대, 2000년대 전반까지 우리가 상당히 사회에서 있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많이 거론했던 주제는 유교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유교와 자본주의는 직접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유교는 그 자본주의를 좀 경제적인 측면을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동아시아 몇마리 용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 유교권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유교 자본주의가 아니라 유교 민주주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교하고 민주주의는 약간 좀 껄끄럽습니다. 왜냐면 유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말하는 것이 유교고 차별, 분, 아버지와 나를 구별하고 사촌인지 팔촌인지 구별하는 것이 유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적어도 개념적으로 볼 때 그 반대입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평등성을 추구하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유교 자본주의라고 할 때는 큰 모순이 좀 그때도 쉽지는 않지만 적었는데 유교 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전에 유교 자본주의라는 말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는데 유교 민주주의는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우리가 성균관대 이런 데서 약간 좀 이렇게 여구 주제로 내세우긴 했는데 이제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근데 선생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3가지 제한을 두셨어요. 뒤에 선생님 저술에서 하는 걸 3가지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선생님은 조금 요약문에서 잘 3가지 제한을 두셨는데, 오늘은 좀 사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유교의 습속이나 이런 것하고 그렇게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오히려 원래 요약문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는. 원래 내용이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앞에 이렇게 제한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려주의 정권 시절에 한국적 민주주의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그걸 본으로 삼았던 것은 장개석 정권의 중국적인 민주주의, 오권헌법이라든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권헌법 민주주의든 한국적 민주주의든 우리는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앞에 유교 민주주의라는 제안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교는 결국은 구분이고 유교의 본질이라는 거는 삼공어른이니 가부장적인, 아까 정의재 교수님도 말씀하신 가중심적이고 가부장주의인 것도 있고, 이거를 다 띄어내고 유교 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었을 때 이거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느슨한 거 아니냐. 이게 그럼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걸 느슨하게 만들면서 이제 외연을 넓히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질문 던지거든요. 이게 그럼 과연 유교 민주주의적이냐? 진짜 유교적이냐라는 어떤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느냐는 질문이 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 영원한 숙제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동양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동양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쓰시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서구의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네. 선생님과 똑같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적으로 봐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서구의 민주주의하고 어떤 대응되는 개념으로 유교적이라고 쓴 거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보면은 서구에도 롤색인 자유주의가 있는 거고 샌달주의 공동체주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개념 구분해서 캐터고리를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도대체가 선생님은 서구적 민주주의의 대응 개념으로 유교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두 개가 대응 개념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 민주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한다는 그 이제 이 데피니션이 없이 네. 이제 현실적인 여러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것이 좋다는 또 그런 전제가 깔려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김 교수께서 민주주의를 나는 어떻게 본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무엇이 필수적이고 또 적용할 때 베리에이션 어떤 것들은 또 다양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분석을 먼저 말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이야기 돼야 이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러 질문 나온 것들이 정말 서구의 그런 대의민주주의에 맞서는 유교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건지 전체적인 틀은 서구의 그 대의민주주의를 수용하면서
그 내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인가를 찾아보자는 건지 이런 게 좀 혼란돼 있어요. 저는 민주주의를 말할 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정부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또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이제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뭐 상권 분립이라든지 1인 1표에 한 다수결의 원칙이라든지 의회 뭐 법치주의 뭐 이런 것들을 쭉 말하는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가든지 같이 가는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감귤나무를 우리 중부 갖다 놓으면 탱자나무가 되듯이 그래서 저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이걸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제도로서 이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활 양식으로서 하면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얼마만큼 지금 유교적인 민주주의인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지 그걸 좀 진단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이 재구성한 그런 유교 민주주의하고 이제 차이는 뭐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말씀이 왜 도대체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분석을 해주고 그래야 설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교적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 배태되어 있는 유교적인 현상, 이거에 서구적인 그런 그 공동체주의적인 것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해체시켜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유교적인 것이 남아있다면 거기에서 이건 해체돼야 될 거. 그것은 또 개인주의적인 그런 걸 통해서 또 많이 해체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것이 모두 다 서구적인 걸로 대체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또 대체될 수도 있는 거냐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거는 또 우리 사회에 배태돼서 그냥 쭉 나가는 그 경로의존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건 주어진 거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구멍이 뚫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적인 게 부족한 거, 이런 걸 우리가 가미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완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중시하는 거는 지금 너무 해체되니까 문제인 거고, 오히려 그걸 살려야 되고. 뭐 이런, 역시 행정학자는 그냥 이렇게 좀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다 좀 모았으면, 뭐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아니, 동공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모든 게 우리가 마음의 거울이라기도 하고 때 눈을 통해서 보는 그런 시각이 안과 밖을 이제 안으로는 내면적인 그런 인트리가 밸류를 갈 수가 있고 바깥에 관계에 의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의한 유교적인 질서에 대한 관계에 드러난 그런 가치, 이 두 가지를 이제 보면서 중심은 저는 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제일 먼저 그걸 해서 앞으로 해결점이 이 문제를 어떻게 각 분야에서 잘 이렇게 뭐 민주주의든지 인문학이라든지 뭐 사회과학이든지 뭐 자연과학이든지 의학이든지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그 눈의 의미가, 동공의 의미가 뭔지를 좀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뭐 여러 가지 가운데 아까 참 재밌는 표현 중에 띠기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습니다. 두꺼운. 두꺼운. 그리고 이제 느슨한 거를 이제 그 띠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시면서 커뮤니테리안 민주주의,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민주주의와 이제 컨스티튜셔널 구성적인 뭐 헌법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이 두껍고 얇은, 두꺼운 거를 얇게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다 많은 열려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두꺼울 때는 파악을 못 하는데 얇을수록 점점 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는, 제가 문학을 하게 되지 죄송합니다. 뭐 그런 메타포적인 걸 얘기하지만 이 두꺼운 실체를, 제가 몰랐던 두꺼운 이 유교적인 민주주의 실체를 제가 오늘 많이 보면서 뭐 질문은 좀 여러 가지지만 상당히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좀 선생님 잠깐 봤더니 홍콩 대학에서 뭐 업적도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해서 앞으로 또 커뮤니케이션을 두꺼운 걸 얇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어떤 이런 주장이 서구적인 것과 어떤 구조적 차이가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진짜로 이렇게 말씀해주신 유교적 민족 이성의 내용이 뭔지 저는 솔직히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 유교적 공적 이성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가치들, 뭐 자유나 평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 제발을 할 때에도 어떤 미국식의 논의 방식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우리의 어떤 유교적인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유교적인 통념을 사용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물론 이런 논의들을 미국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꼭 유교식으로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들어요. 칼 포퍼가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지 않고 통치자를 바꿀 수 있는 정치 제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정말 그게 뭐 어떤 국민이 자신의 통치자를 피를 흘리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는 그건 정말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규정이었는데, 유교 민주주의를 쭉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규정할 한 것인지는 저도 좀 더 우리 김성훈 교수님 책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셨고, 또 지금 이제 이런 미진한 문제들은 또 다음 또 세미나에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